나는 그냥 쓸모있는 존재였고, 엄마한테 자식은 늘 아들밖에 없었어. 그래놓고 이제는 나이 들고 아들과 연 끊으니까 내가 보고 싶어졌어. 지수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다 오해야. 나는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어졌어. 엄마가 날 딸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도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한때는 나도 엄마 늘 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애들 키우면서 엄마로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부모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엄마 없이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서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박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보다도 사랑하는 두 자식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식 모두 사랑했습니다. 어느 손가락도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들인 남동생과 차별을 당해왔다고 울부짖는 딸. 정작 박 씨에게 편애받았다는 아들은 박 씨를 나몰라라 한 지 오래인데 말이죠. 박 씨는 오히려 딸과 좀 더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다르고 딸이 좀 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딸에게 의지를 하면 했지 결코 아들이라고 더 잘하고 딸이라고 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엄마를 외면하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아무리 딸이라고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70이 된 말년의 자식들 중 누구 하나도 혼자 남은 엄마를 챙기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한없이 퍼주며 살았더니 빈털터리 후회 가득한 노후만을 보내게 됐으니 말이죠. 그래서 박 씨는 딸에게 오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로는 분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양지숙, 양지훈이었습니다. 2살 터울이었죠. 딸은 어려서부터 무척이나 똘똘했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총명함이 느껴졌고 동네에서도 야무진 것으로는 유명했습니다. 커가면서도 자기 앞가림은 박 씨의 손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알아서 했고 장녀라 그런지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딸을 떠올리면 든든했습니다. 가정에 다소 무심했던 남편 대신 딸을 의지하기도 했죠. 반면에 둘째인 아들은 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중력이 없어 공부는 늘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사고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박 씨 대신에 누나가 다그치고 혼내곤 했는데 어려서는 누나만 보면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짠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나랑 비교를 당하며 살았으니 아들은 박 씨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엄마, 나 과외 좀 시켜주면 안 돼? 과외? 무슨 과외? 수학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얘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잘하잖아. 아니면 학원이라도 가고 싶어. 전 과목 말고 수학이라도. 지수가 지금 과외를 어떻게 시켜주니? 고등학생 때 딸이 처음으로 박 씨에게 사교육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전교 1, 2등을 하던 딸이었는데 말이죠. 박 씨는 딸의 말에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그래도 다달이 드는 돈이 많아 빠듯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딸도 알 텐데 과외를 시켜달라는 말에 속이 답답했습니다. 성적이라도 안 나오면 모를까 늘 잘하는 아이가 그러니 조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남동생만 과외를 받는 것에 질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딸은 남동생을 언급하며 졸랐습니다. 지훈이는 과외 3개나 받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잖아, 지수가. 네 동생 과외 3개면 돈이 얼마인 줄 아니? 학원을 다니면서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아들은 주요 과목들을 따로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10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갔습니다. 학원비까지 하자면 한 사람 월급에 가까운 돈이 아들의 사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중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수학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져도 전교 10등 밖으로는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박 씨가 딸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무리하긴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그런 박 씨의 심정을 이해해 주기 바랐습니다. 알겠어. 혼자 해볼게. 그래. 역시 우리 지숙이밖에 없어. 엄마 마음 알아주는 건 박 씨의 딸은 여느 때와 같이 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속이 깊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딸은 박 씨의 예상처럼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과외를 받지 않고도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역시나 내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거봐. 넌 잘 아잖아. 엄마가 뭘 했어? 네, 그리고 딸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 한 곳에 진학을 했습니다. 동네에 현수막도 붙었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몇 년 동안 애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삼수까지 해서 겨우 경기도에 있는 4년제 대학의 턱걸이로 붙었습니다. 흔히들 아는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죠. 대학에 졸업한 뒤로도 딸과 아들은 길이 달랐습니다. 박 씨의 딸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고 제 용돈도 알바를 해서 스스로 벌어서 지냈습니다. 그 탓에 시간이 없어 방학 때도 집에 잘 못 오는 바람에 20대 초반의 딸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부러워. 나도 지숙이 같은 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아무나 점지해주는 줄 알아? 우리 딸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 용돈 한 번 안 타갔어. 그런데도 대학도 알아서 다니고 취직도 그냥 한 번에 됐잖아. 잘났네, 잘났어. 지훈이는? 딸 얘기가 나오면 어깨가 으쓱했지만 아들 얘기만 나오면 어쩐지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 말이죠. 우리 아들도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지. 애가 신중하고 그래. 그래? 되묻는 친구의 표정이 어쩐지 박 씨를 깔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만데. 준비 잘하고 있어? 이번 주에 면접이지. 잘하고 있는데 왜? 용돈 안 부족한가 해서 전화했지. 보내주면 좋지. 그래. 밥 굶지 말고 누나한테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하던가 그래. 아무리 잘난 것 없어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미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아들만 잘 되면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졸업한 후에 3년간 뒷바라지를 해서 아들 또한 취업을 시켰습니다. 영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 구실하며 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 생각했는데 아들이 취직하고 1년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빙판에 차가 미끄러지며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중 하나가 남편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했습니다. 뭐 하나 호강시켜준 건 없었어도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 사라지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박 씨는 순전히 자식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오늘 회사 끝나고 집에 좀 올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렇지. 아, 나 약속 있는데. 누구랑? 남자친구랑. 지훈이한테 한번 물어봐. 진작에 물어봤지. 오늘 바쁘대. 여자친구 만난다고. 그래. 나 오늘 예매한 티켓이 있어서 좀 그런데. 딸의 말에 박 씨는 진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가지 뭐.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갈게. 역시 우리 딸밖에 없어. 알지? 알지? 정신없이 앉아있는 박 씨를 대신해 남편의 장례를 알아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도맡아 진행한 게 딸이었습니다. 역시나 야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나 약속 취소돼서 그런데 이따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으로 와. 외식하게. 어머, 정말? 그럴래? 아, 너희 누나가 집으로 온다고 했거든. 너도 집으로 올래? 아니, 그러면 집에 갈 때 힘드니까 엄마가 와. 누나는 말고? 그래? 알겠어. 그러면 누나한테는 엄마가 연락할게. 박 씨는 신이 나서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약속은 미뤄야겠다고 말이죠. 아, 예매한 거 취소했는데. 다시 하면 되지. 너도 오늘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엄마는 지훈이랑 밥 먹을 테니까 너도 데이트해. 알았어요. 그러던 딸이 30이 넘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상대가 박 씨의 마음에 차지 않았죠. 그 집은 여유도 있다면서 어떻게 집 한 채를 안 해올 수가 있어? 요즘이 그런 때는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도 그냥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하려고 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돈을 안 보태준다고 그쪽도 안 보태준다고 할 수가 있어. 여유 있는 쪽에서 하면 되는 거지. 더군다나 남자 쪽에서 말이야. 딸이 일찍 취직을 했기에 모아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따로 결혼 자금을 보태지 않는 것인데 그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도 사위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시키는 것이지 경쟁을 하는 게 아닌데 참 황당했습니다. 박 씨도 아들이 있지만 어떻게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한 푼도 안 보탤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박 씨가 자꾸만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마땅해 하자 딸도 박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도 반 보태줘. 그러면 나도 시집에다가 반 보태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 말에 기가 찼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이 떠나니 박 씨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아들, 딸이 용돈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과 모아둔 재산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걸 딸 결혼시키며 홀랑 써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섭섭한 소리를 했습니다. 알았어. 안 보태줘도 돼. 그런데 시집에서 해주든 안 해주든 엄마는 아무 말 마라. 어차피 우리가 사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미련한 결혼을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냥 시켜줘.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참나, 어디 한번 살아봐라.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알지. 결국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박 씨는 딸에게 알아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식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괘씸해서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돈이 집을 장만할 때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아들을 빈손으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다면 딸과 박 씨도 서로 빈정상할 일이 없었을 텐데 사돈네가 참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에서 집 살 돈을 보태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딸이 박 씨보다는 시집만 챙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엄마 청소기가 고장난 것 같은데 이것 좀 가져다가 고쳐주라. 나 지금 멀리 와 있어서 못해. 어딘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 왔어. 어디로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참, 네 시부모는 좋겠다. 엄마도 제주도는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그러자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여행 갈 줄 알아. 너 시집 갔다고 엄마는 나 몰라라 하니? 그런 거 아니야. 서럽다 서러워. 알았어. 나중에 같이 가. 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더니 딸과도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도 참 섭섭했습니다. 이제 모두들 다 떠나가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약 한 달쯤 뒤 박 씨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이 집 해줬어. 갑작스런 질문에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다. 집을 해주긴 전세금 보태준 거지. 아들 결혼시키며 그래도 당당하게 집 한 채 사주고 싶었는데 요즘 집값이 옛날 집값이 아니라 이리저리 계산해 보아도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셋집을 구해줬습니다. 그걸 동생에게서 들었는지 박 씨에게 따지고 드는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결혼할 때는 돈 없다고 하나도 못 준다고 했잖아. 지훈이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랬지. 뭐? 그럼 나는 자식 아니야? 너는 여자고. 지훈이는 남자잖아. 누가 내 성별이 궁금하대? 얘가 갑자기 왜 그래?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 남자가 결혼하는데 그럼 빈손으로 가니? 너도 봐라. 사돈이 아들 결혼시킨다고 집 살 돈 보태줬잖아. 그건 엄마가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야, 이거사. 세상 물정을 몰라요. 너는 엄마 덕에 손해 안 보고 결혼한 거지? 어? 그리고 질투할 걸 질투해라. 지훈이는 전세 살고 너는 네 집에 살잖아. 누나가 돼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할 때 보태지는 못할 망정. 내가 걔 결혼하는데 왜 보태? 이렇게 가족 간에 정이 없어. 넌 잘 살잖아. 아휴, 너도 시집에서 받아놓고는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자 딸은 답답해했고 그런 딸 때문에 박 씨도 답답했습니다. 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억울하다는 딸 때문에 서운하기도 했고 말이죠. 나도 그렇게 돈이 넘쳐났으면 너도 주고 지훈이도 주고 다 줬지. 어떡하니? 부모 잘못 만난 탓이라고 생각해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자 딸은 지긋지긋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또 그 소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에게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들으니 당연했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주진 못했어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 잘나게 살 수 있게 된 게 다 누구 덕인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워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딸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락 없이 산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박 씨도 그런 딸에게 서운했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없는 게 너무 매정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땐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해 주던 딸이었는데 결혼하니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네도 박 씨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요. 뭐? 그렇다고 명절에도 안 오는 게 어디 있어? 누워 있더라도 와서 누워 있어야지. 아예 안 온다고? 지훈 씨가 어머님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연락 없었어요.
연락이 없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전화했지. 지훈 씨랑 얘기 나눠보세요. 아, 왜 자꾸 지훈이를 들먹여? 어머님, 저한테 말고 지훈 씨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게 빠르니까 그렇죠. 저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번 전화하시면 곤란해요. 매번이라고 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용건이 있으면 아들에게 하라는 며느리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도무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을 딱 긋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겠다 상상해왔던 일들 중 하나도 한 게 없었습니다. 박 씨의 딸을 보면 시집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박 씨의 며느리는 전혀 그런 게 없는지 몰랐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명절에마저 못 온다고 할 때가 있으니 말 다 했습니다. 박 씨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같았습니다. 아마도 딸과 며느리의 차이는 시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 싶어서 씁쓸했습니다.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고작 전셋집을 얻어줬고 시집에 재력이 없으니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죠. 박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지만 전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등살에 못 식여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지 않을 거면 혼자서 안 오면 되지. 귀하게 키운 아들과 엄마의 사이를 갈라놓는지 몰랐습니다. 딸까지 연락이 없으니 박 씨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부모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수가 왜 전화가 없어? 엄마 요새 살이 쑥 빠졌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영 기운이 없네. 어디 아파? 그런가 봐. 몰라. 지훈이 그놈의 자식 때문에 맘고생을 좀 해서 그런가. 지훈이는 또 왜? 연을 끊고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딸이라 그런지 박 씨가 아프다고 하니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씨는 오래 전화가 없었는데도 엊그제 전화 통화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 지지고 볶고하며 딸과는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엄마는 지숙이 너밖에 없어.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서 너무 외롭다. 솔직히 너한테 많이 서운했어. 그러자 딸은 어쩐지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미안. 자주 올게. 그렇게 아들네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혼자 사는 박 씨를 챙기는 건 대부분 딸이었습니다. 딸은 다음에 아이를 낳았고 직장을 쉬다가 연년생으로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직장에 복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둘째 돌 될 때까지만 봐줄 수 있을까? 첫째는 어린이집에 보낼 거지만 둘째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한테 얘기해봐. 어머님 일하고 계시잖아. 엄마도 가끔은 일해. 거의 안 하잖아. 지훈이랑 내가 용돈 보내잖아. 얘, 너 엄마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안 아픈 데를 찾는 게 더 빠른 나이야. 엄마도 봐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면 엄마 골병 들어서 병원비가 더 들어. 내가 엄마 말고 또 부탁할 데가 어디 있어. 요즘에는 도우미 다 쓰잖아. 그래도 엄마가 봐줬으면 했던 거지. 아이고, 돈이 최고야. 돈으로 사람 쓰는 게 서로 좋아. 딸은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운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봐줄 수 있겠지만 몇 달간 봐주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힘도 들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둘째가 돌쯤 되었을 때 갑자기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하영이가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대. 뭐? 그런 게 있어? 나도 몰랐는데 애 피부가 부어오르고 숨을 잘 못 쉬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울먹거리는 딸. 딸내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말티즈였는데 딸이 취직한 뒤에 기르기 시작해서 10살이 좀 넘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만큼 오래 길러서 박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작고 순해서 박 씨도 예뻐했던 강아지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기르고 있었는데 첫째를 낳았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 체질이 특이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박 씨에게 길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맙긴. 엄마도 초코 좋아해. 딸이 무척 감격해서 몸에 좋다는 한약도 보내주고 한동안 박 씨를 정말 살뜰히 챙겼습니다. 다소 귀찮을 만한 박 씨의 부탁도 군말 없이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뭘 사다 달라고 한다거나 집으로 불러도 말이죠. 엄마, 어디 갔어? 약 사오라며. 나 지금 집에 왔는데 엄마 없네? 아, 지훈이네 오늘 출산할 것 같다고 병원이라잖아. 그래서 왔어. 오늘? 그래. 아무튼 그래서 아침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 아들네도 아이를 가졌는데 아무리 연락을 잘 안 해도 출산일에는 와봐야 했습니다. 친손주가 생기는 날인데 집에서 기다릴 수는 없었죠. 진통이 길어지는지 애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에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사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와 아들 며느리의 사이는 전보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뒤쯤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후 엄마가 봐주기로 했어. 뭐? 지훈이 아들. 지훈이 아들인 줄은 알지. 근데 엄마가 봐준다고. 그래. 봐줄 사람이 없다는데 별 수 있니? 며느리가 간호사였는데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도 저녁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보면 되잖아. 얘는 남자가 애를 어떻게 봐?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부탁할 때는 사람 쓰라며. 너희는 돈 잘 벌잖아. 지훈이한테 어떻게 돈 쓰고 사람을 쓰라 그래? 사정이 딱한데 어떡해? 어쩜 너네랑 비교를 하니? 박 씨는 이럴 때 보면 딸이 참 이기적일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건 딸이 훨씬 많은데 늘 남동생과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은 박 씨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잘 살았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는 안 딱해? 네가 뭐가 딱해? 너처럼 잘 사는 애가 어디 있다고? 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1년 정도 봐주었습니다. 그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뒤로도 쭉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말이죠. 아들이 주식을 하다가 전세금을 홀랑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직장은 이쪽이고 사돈네는 먼 곳에 살기 때문에 갈 데라고는 박 씨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집에서 아이와 강아지까지 함께 부대끼며 살려고 하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강아지 좀 형님한테 돌려주시면 안 돼요? 초코를? 안 돼. 둘째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강아지 있으면 숨도 못 쉰다더라. 그리고 박 씨도 이미 정이 들어버려서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강아지라면 치를 떨 정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레르기가 없는 이상은 그냥 참고 살았으면 했습니다. 나중에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먼저 기르고 있는 곳에 저들이 들어온 것이니까 말이죠. 며느리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물과 전생에 원수를 지었는지 박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가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딸이 전화해서 박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올케가 연락 와서는 초코 데리고 가라고 난리야. 뭐? 지금 나보고 어떻게 데리고 가라는 거야? 엄마가 잘 키운다며. 지난달에도 연락해서 거절했더니 어제 또 메시지 왔어. 아이고, 안 된다고 그래. 알레르기 있다고 해도 그러네. 사정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그러면 강아지 발로 차거나 그래도 뭐라고 하지 말라잖아. 딸은 거의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며 말이죠. 말로만 그러는 거겠지. 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니 그런 짓을 할까 싶었습니다. 엄마 없을 때 정말로 발로 차면? 설마 그러겠어? 그냥 냅둬. 그러다 말겠지. 하지만 얼마 후 딸과 며느리는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보내 안 보내 해가면서 말이죠. 아들도 덩달아 누나와는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강아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 둘은 서로 찰천지원수가 된 듯 했습니다. 딸은 박 씨에게도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 노령견인데 끝까지 키워준다고 해놓고는 맥없이 보내버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박 씨는 딸이 자신의 입장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강아지는 박 씨도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와 등을 져가면서까지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 둘의 사이가 틀어지니 박 씨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박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생일에서까지 따로 만나야 하니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딸을 설득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네가 사과해라. 내가 왜 사과를 해? 그냥 네가 윗사람으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거 아니야. 강아지를 발로 차버리겠다고 협박한 사람한테 내가 왜 사과를 해? 진짜로 찬 건 아니잖냐?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는 왜 항상 내 편이 아닌 거야? 편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는 너는 왜 항상 엄마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생일에 자식들 다 같이 모여서 축하도 못 받아? 엄마 마음 편하자고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지? 올케가 메시지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지? 뭐라고 했는지 뭐가 중요해? 서로 잘 지내면 좋잖냐? 엄마만 좋은 거겠지. 너 자꾸 이럴래?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왜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해? 결국 박 씨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화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과의 사이도 조금은 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처럼 살가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속상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도 부모 마음은 이렇게도 몰라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뒤에 박 씨와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도 악화가 되었습니다. 자꾸만 마찰이 생기니 결국 아들이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박 씨도 그게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말년에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보증금을 박 씨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돈을 줘버리고 내보내 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박 씨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들일 테니 그게 사라지는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보증금을 보태줬고 부족한 1,000만 원은 하는 수 없이 딸에게 빌렸습니다. 딸은 분가하려고 한다는 박 씨의 말을 듣더니 잠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금방 갚을 거야. 그건 걱정 말어. 딸은 말없이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역시 여유 있게 살아서 그런가 군말이 없었죠. 그렇게 아들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가 분가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또다시 전화하는 문제로 아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하는 것뿐인데 아들은 질색을 했습니다. 박 씨도 눈치 보며 가끔씩만 하는데 말이죠. 아들은 그마저도 귀찮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더니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못 잡아먹어 난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몇 달 뒤에 딸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1년 안에 갚겠다고 했잖아. 지훈이가 갚겠대.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받아서 줘. 내 전화도 안 받는다. 어쩜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럼 엄마 돈으로라도 줘.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니? 보증금 마련하느라 탈탈 털어줘서 줬는데. 너는 엄마도 먹고 살기 빠듯한 거 알면서 엄마한테 돈 타령을 하고 싶니? 불쌍하지도 않아? 그럼 10년 넘게 엄마 용돈 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지훈이는 진작에 끄는 용돈을. 지훈이네는 사정이 너희보다 안 좋잖아. 나는 하루에 5시간씩 자면서 일하고 애 키우고 그러고 살아. 다 그러고 사는데 엄마는 왜 늘 지훈이만 안쓰러워? 그러더니 딸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박 씨는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아들보다 낫다는데 박 씨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서도 용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할까봐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가끔씩 일을 했고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쩌다 말년이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늘 자식들밖에 없었던 삶의 말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딸과 연락 없이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 생각도 나고 손주들 생각도 나고 자식들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쁜 놈은 오랜만에 받아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니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듯 했고 말이죠. 박 씨는 이번엔 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엄마 한번 보러 오면 안 되니?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 남은 건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안 아픈 데가 없다. 이번에 칠순이었는데 너희는 어쩜 아무도 연락이 없어. 자식들까지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니 사과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가끔은 부모 좀 들여다보며 살아. 엄마, 나는 엄마 안 보고 싶어. 박 씨는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나올 말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날 키워준 건 아주 어릴 때밖에 없어. 뭐? 학원 한 번 안 보내주고 나 용돈이라도 제대로 준 적 있어? 지훈이는 그렇게 뭐든 다 해줬으면서. 너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했으니까. 지훈이랑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혼자서도 잘하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지 알아? 공부하면서 맨날 코피 났던 거 기억 안 나? 솔직히 박 씨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코피를 흘리는 모습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밥 한 끼 건너뛰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나는 내 손으로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그랬고, 대학 등록금도 내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 받고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내줬지.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고 대학생활 기억도 안 나게 공부했어. 늘 알바에 찌들어 살았고, 취직 준비하려고 용돈 좀 달라 그랬더니 엄마 뭐라고 했어. 먹고 죽으래도 없다고 그랬지. 그래놓고는 지훈이는 삼수할 때까지 기숙학원 보내주고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 대주면서 뒷바라지 해줬잖아. 결혼할 때는 지훈이만 집 해줬고 애도 지훈이만 봐줬고 분가할 때는 내 돈까지 뺏어가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해? 이래도 엄마는 나한테 서운해? 딸이 얘기한 내용의 반 이상이 기억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딸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좋은 대학 가서 돈 잘 벌고 시집 잘 만나서 편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만 쫄딱 망한 아들을 들먹이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쓸모있는 존재였고 엄마한테 자식은 늘 아들밖에 없었어. 그래놓고 나이 들고 아들과 연 끊으니까 이제 와서 내가 보고 싶어졌어. 지수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다 오해야. 나는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어졌어. 엄마가 날 딸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도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1,000,000원은 그냥 지훈이한테 내가 적선한 셈 칠게.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내가 할 자식 노릇까지 하라고 그 값 치른 셈 칠게. 그놈이 날 돌봐주기나 할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겠지. 한때는 나도 엄마 늘 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애들 키우면서 엄마로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부모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엄마 없이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서 살아. 걔는 전화도 안 받아. 거봐. 나 찾기 전에 지훈이한테 먼저 전화해봤겠지. 그래도 아들이 최고니까. 근데 거절당하니까 차선책으로 호구 같은 딸한테 전화한 것 같은데 이제는 엄마가 알아서 살아. 지수가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되잖아. 엄마한테 너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지훈이 그놈은 못나서 엄마가 늘 신경을 쓴 거고 우리 딸은 다 잘하니까 믿은 거야. 우리 곧 이민가. 애 아빠가 발령이 났는데 2달 뒤에 출국해서 아마 최소한 5, 6년은 살다 올 거야. 좋으면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이제 나한테 한국에는 정부치고 살 가족도 없어. 박 씨는 충격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왜 가족이 없어? 너 엄마 죽으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박 씨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담담히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그러고는 끊어진 전화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째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을 위해 산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시금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는 받을지언정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박 씨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말년의 후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습니다. 이제 하랑이 보여드릴 시간도 없겠네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뭐라고만 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랑이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려면 그래라. 네?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젠 전화하지 마. 아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원종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원 씨는 마음속에서 손주를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원 씨도 아내도 무척 애틋했던 첫 손주였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어릴 때 직접 키워주기까지 했었죠. 그럼에도 잊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순전히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귀한 자식이라며 애지중지하고 아이에 관해선 예민하게 구는 건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애 봐준 부모를 탓하고 툭하면 애를 못 봐도 좋냐는 말을 하는 아들 며느리. 그동안에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손주라도 자식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주는 손주일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안 보여준다면 안 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운하다는 이유로 손녀딸 사진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에 원 씨는 휴대폰 사진첩에서 손주 사진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와는 아들네 뜻대로 안 보고 살 작정이었습니다. 원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2살 터울의 남매였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아들과 딸은 참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원 씨의 자식들은 그랬습니다. 원 씨는 왜 요즘에 다들 아들보다 딸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나서도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을지언정 심리적 거리는 이전과 똑같이 가까웠습니다. 전화도 꽤나 자주 하는 편이었고 시간이 나면 종종 집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원 씨의 집보다는 처가를 더 자주 찾는 편이었습니다. 원 씨의 딸이 친정을 찾듯이 며느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풍조인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결혼은 딸이 먼저 했는데 딸은 아이 생각이 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신혼 좀 오래 즐기고 애는 천천히 낳거나 아예 안 낳을 생각도 있긴 있어. 김서방이랑은 얘기가 된 거야? 당연하지. 그냥 이런저런 얘기는 늘 나누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안 낳을 수도 있으니까 손주 못 본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어차피 오빠도 있으니까. 실망 안 해.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손주 보고 싶다고 애 낳으란 소리 하면 안 된대, 요즘엔. 누가? 친구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원 씨 부부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손주야 생기면 좋겠지만 자식을 기른다는 것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강요할 수는 없었죠. 반면에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처음 1년에 아이 소식이 없자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죠. 그러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원 씨 부부도 딸도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소중한 첫 손주였습니다. 쉽게 가진 것도 아니라 더 경사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며느리는 바로 회사를 쉬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출도 삼가고 몸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 못 온다고? 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안 가려고요. 너도 안 와? 저만 가기 좀 그래서요. 그래, 알았어. 영지한테도 안부 전하고. 임신이 확인된 후 며느리는 추석에도 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해서 그렇다길래 그러라고 했죠. 원 씨 부부에게도 물론 그랬지만 아들 내외에게 아이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힘들게 가져서 둘째는 상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원 씨에게는 첫 손주이자 유일한 손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손녀딸을 사랑했고 원 씨의 딸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먼 존재였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보러 갈 수 있는 거야?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원 씨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조차도 고개를 저으며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란 소리 안 해? 뭐, 한두 달 더 있다가 가면 되나? 나도 그렇게 물어봤더니 석준이가 그때는 애가 너무 어리지 않냐고 그러던데.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딱 한 번 유리창 너머로 5분 정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며느리가 있던 산후조리원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준 것이지 다른 곳은 불가한 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사진이랑 영상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 아, 어제 영상 하나 보내줬어. 원 씨 부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손주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대화방에 손주 자랑을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원 씨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처럼 손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애를 보러 가겠다고 해도 손님이 오면 며느리가 힘들어 한다며 아들 선에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슬슬 빈정이 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원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운하던 것도 모두 잊어버렸죠. 어머나, 코 오뚝한 거 봐. 엄마 아빠가 인물이 좋으니까 애도 벌써부터 미모가 보여. 당신 손녀딸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당신 눈엔 안 그래? 예쁘지? 당연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밥 차려야 하는데 애만 보고 있었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지만 눈은 아이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오랜만에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아내가 일찍부터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애 낳은 지 오래되지 않은 며느리에게는 물 한 잔도 뜨게 하지 않았습니다. 몸조리를 그래도 1년은 꽉 채워서 해야 해. 처음 3개월간은 안사돈이 올라와서 봐주었는데 바깥사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이젠 며느리 혼자 애를 봤습니다. 아내는 그게 안쓰러워서 늘 들여다보고 싶어 했지만 며느리가 그다지 원하지 않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오면 애 보는 것보다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어서 그렇겠지? 애는 안 키워봤지만 딸이 며느리의 심리라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긴 하겠지? 그래서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원 씨도 손녀딸 좀 원 없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처럼 괜히 아들 내외에게 부담이 될까봐 찾아가는 대신에 사진 영상을 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 아내는 아들에게서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달라고? 네. 영지도 곧 복직해야 해서요. 어린이집 보낸다면서? 근데 애를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영지도 불안해하고요.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길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직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지만 귀한 자식 방치하는 것 같아서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안사돈이 안 되니 아내에게까지 차례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예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 꽃집을 하다가 손님을 대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 뒤로는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공공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는 강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어도 보람도 느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봐주게 되면 일에 지장이 컸습니다. 엄마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리고 손목도 안 좋아서 하랑이 봐주긴 힘들 거야. 차라리 하루에 몇 시간씩 사람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자 아들은 무척 서운해했고 며느리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귀한 딸을 맡기느냐며 말이죠. 아들도 안 내키는 듯 수시로 아내에게 연락해서 설득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고민하는 아내를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매일같이 애를 봐줘? 그래도 하랑이 봐줄 사람이 없잖아. 도우미 고용해도 다들 잘 돌보겠지. 전문가들인데. 나도 애 둘 키웠으니까 전문가는 전문가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 어쩐지 아내는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일은 어떻게 하게? 일은 뭐 그냥 알바처럼 했던 일인데 뭐. 그게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내는 아들네를 도와주고 싶은 듯 했습니다. 손녀딸도 실컷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죠. 하던 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내를 알았기에 원 씨는 못내 아쉬웠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복직을 했고 원 씨의 아내가 손녀딸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어린이집에서 2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는 맞벌이 가정이라 더 오래 맡겨도 되지만 며느리가 그 이상은 원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늦으면 8시까지 아내가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돌보다가 아들이 퇴근하며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차를 타고 나갔다 와야 하니 차라리 아들네에서 보는 게 낫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아이용품을 챙기는 것도 번거롭고 데리러 오는 것도 힘들다며 아들은 대환영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겠다는 아들이 한참 만에 전화를 준 것으로 봤을 땐 며느리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없는데 시부모가 와 있는 게 싫은가? 애 봐주러 가는 건데. 그래도 청소도 그렇고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다. 그럼 그냥 집으로 데리러 오라고 그래. 아내도 원 씨도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아내가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지도 애한테 그게 좋을 것 같대요. 아무래도 계속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집에서 할머니가 돌봐주는 게 더 좋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봐준 지 반년이 되어갈 때쯤이었죠.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일이 늦게 끝나 퇴근해서 집이 와보니 아내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근심이 있는 듯 어둡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무슨 일? 내가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원 씨는 아내에게 갱년기가 왔나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한다는 육아를 하게 되니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아내가 우울한 모양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또 집에 온 아내의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는 건데? 석준이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 외에는 일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점심 먹고 아들네로 갔다가 원 씨가 퇴근할 때 돌아오니 말이죠. 그러자 아내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랑이 보러 안 가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아내가 죽상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랑이가 어제 좀 다쳤거든? 뭐? 많이 다쳤어? 아니, 많이 다쳤으면 당신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게 아니라 목덜미가 좀 긁혔어. 장난감이 깨졌는데 모르고 가지고 놀다가.
병원 갈 정도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피가 조금 배어나와서 연고 바르고 상처에 붙이는 스티커 붙여줬어. 그래서 그래? 애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죽상을 하고 있어?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놀랐던 가슴이 진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내의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랑이 엄마가 애를 어떻게 본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어제. 뭐? 애 얼굴에 상처 남으면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도 울컥하는지 목소리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밴드로 해결할 수 있는 상처를 가지고 애를 봐준 시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를 보다 보면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이 키우나 싶었죠. 물론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참 너무했습니다. 어제 사과를 몇 번 했는지. 근데 오늘 또 갔는데 계속 그러잖아. 무서워서 못 보겠어. 또 다치면 어떡해. 원 씨는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를 했는데 아들도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알면서도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도록 놔뒀다는 사실이 말이죠. 너희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희생해 가면서 애 봐주는 건데 하랑이 조금 다쳤다고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그게 죄송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하랑이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아니에요. 물론 속상하겠지. 근데 애 봐주던 네 엄마도 속상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책임이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뭐라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기 상처하는 소리였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애 피부에 상처가 남으면 어떡하냐 속상하다. 뭐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너희가 봐라. 네? 앞으로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럴 때마다 네 엄마 잡을래? 아니, 그래도 그러면 하랑이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아들이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원 씨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 써서 키우라고 해. 힘들게 이제 가지 말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듯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아. 아, 왜? 가지 말라니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안 봐준다고 해. 애들 당황스럽지. 하랑이도 보고 싶고. 상처도 한번 들여다봐야지. 흉지면 어떡해.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진짜 오늘부터 안 오시게요? 그러면 이제 손주 안 보겠다는 걸로 알아들어도 돼요? 어제는 쩔쩔매며 전화를 받더니 하룻밤 사이에 심경에 변화가 온 듯 했습니다. 협박하는 듯한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엄마가 정말 안 오신대요? 네 엄마 지금 하랑이한테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협박이냐? 그러자 아들이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협박이라뇨.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죠. 막막하기도 하고. 하랑이 엄마도 그런 말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랑이 상처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솔직히 원 씨는 아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손주가 아무리 걱정이 돼도 그런 속상한 말을 들으면서 고생까지 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쁜 손주를 보는 것도 좋고 자식을 돕는 일을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우리 하랑이 못 보게 하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내에게만큼은 그 협박이 먹힌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원 씨가 아내를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아내가 아이를 봐줬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더 크고 어린이집을 좋아하게 되니 아내가 아들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내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그렇게 매일같이 얼굴을 보다 보면 서로 서운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원 씨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아들 내외도 아내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하게 됐고 아내도 지쳐가며 자연스럽게 아이를 봐주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 손주를 보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둘 때가 되어서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왔어? 우리 하랑이도 잘 있었지? 명절에 한 번씩 찾아오면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웠다고 생각해서 더 애틋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가 찾아오면 아들보다도 손녀딸을 먼저 반길 정도였습니다. 명절 아니어도 하랑이 데리고 놀러 좀 와. 시간 나면 올게요. 바빠서요. 주말도 있잖아. 아니면 사진이라도 자주 보내주고. 알겠어요. 이제는 바깥 사돈의 건강이 나아져서 안 사돈이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원씨 부부에게 맡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엄마가 편한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자 원씨 부부만 늘 애달아 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더 그랬습니다. 당신 심심하면 운동이라도 좀 해봐. 원 씨는 집에 있는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워낙 활동적인 아내였는데 아이를 봐주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는 다시 똑같은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때나 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운동 말고 나 가게 다시 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가게를? 싫다며. 가게를 접을 때도 마음고생이 많았기에 다시 한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아직 젊은데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아. 나가서 용돈벌이도 하면 좋지. 그냥 쉬지 그래. 주말에 같이 등산 같은 거 해볼까? 아니,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동네에 작게 열어서 취미 삼아서 하고 싶어. 왜 굳이? 그러면 활력이 생기고 더 좋을 것 같아. 내 참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무리하지 말고. 그런데 아내의 말처럼 가게를 다시 열고 난 후부터는 아내는 활력이 생기긴 했습니다. 손주에게서 전화가 올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스스로의 삶을 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꽃집이라서 큰 돈은 벌지 못했어도 정말로 용돈벌이 이상은 할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찾는 사람이 늘고 있기도 했죠. 아내에 대해선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에 아들, 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며느리, 손녀, 사위까지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내의 환갑이었죠. 엄마,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가족들이 다 모여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랑아, 고모 옆에 앉을래? 조카를 예뻐하는 원 씨의 딸이 옆에 손녀를 끼고는 장난도 치고 음식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네는 왜 안 나오세요? 아,
아직은 계획 없어서요. 딩크 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낳게 돼도 천천히 하려고요. 그럼 노산이죠. 낳을 거면 얼른 낳으세요. 애가 얼마나 예쁜데요. 제 인생은 하랑이를 낳기 전과 낳기 후로 나눠져요. 아, 저희도 가질 계획은 있어요. 당장은 아니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더 늦으면 애 못 낳을 수도 있는데. 조카가 아무리 예뻐도 자기 자식만 하겠어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어갈 때까지 애를 낳으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고 어떻게 좋고 애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늘어놓았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참다 못한 딸이 한마디 하자 며느리가 기가 차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생각해서 조언한 거예요. 하랑이한테 그거 먹이지 말아요. 소화에 안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유난을 떨었습니다. 나중에는 조카 옆에 찰싹 붙어 있던 딸이 멀찍이 떨어져 앉았을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가 반가웠는데 며느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는 딸이 조카는 건드리지도 않고 식사를 마치고 가버렸습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걸 며느리만 빼고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쯤 흐른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지 말이에요. 엄마 꽃집에서 일하면 안 돼요? 뜬금없는 아들의 말. 사실 영지가 회사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랑이도 커가는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를 돌볼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애 교육에도 그다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좀 자유로운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아내의 꽃집에서 며느리가 일을 했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조그만 데서 직원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그래도 손님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지도 일도 좀 배워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창업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직원으로 일하다가 꽃집을 차릴 생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내가 하는 일이지만 원 씨는 그 분야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필요했고 말이죠. 영지가 회사 다니느라 애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죄스럽대요. 하랑이한테. 그 말에 또 아내의 마음이 움직인 듯 했습니다. 그래. 사정이 그러면 일도 알려주고 하면 되지.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하랑이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딸이 인터넷으로 꽃을 파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걸 며느리에게 맡기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원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소소하게 취미 정도로 하라고 했더니 며느리까지 뛰어들 줄은 몰랐죠. 하지만 며느리는 금방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일하기로 약속하고 아내의 꽃집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의 얼굴이 나날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꼭 지난날의 아들네 집에서 아이를 봐줄 때처럼 말이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한숨도 쉬고 그래? 가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진상 손님이라도 있었어? 아니, 진상이 있긴 있는데 하지만 그 진상이 며느리라는 아내. 자꾸만 손님이랑 트러블이 있고 그래. 뭐? 그리고 3시에 퇴근하는 거 있지. 5시까지 있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난달 월급은 고스란히 줬다고 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애 밥 차려줄 준비도 하고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퇴근도 5시에 하라는 거잖아. 그것도 늦다는 거지. 이거 원 그게 일 가르쳐 주는 거야? 상전을 모시고 있는 거지.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런데 며느리가 출근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하랑이 엄마 출근 안 했다? 점심시간에 걸려온 전화.
며느리가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어제 일하는 거 가지고 주의를 줬더니 삐졌나 봐. 그런다고 갑자기 출근을 안 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오늘 주문이 많아서 힘든데 일이 꼬였네. 아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는 해봤어? 안 받아. 참,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석진이한테 전화해봐. 아니다. 내가 해볼게. 원 씨가 얼른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랑이 엄마 출근 안 했다며. 너는 알 거 아냐. 아, 그게. 엄마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한 모양이에요. 네 엄마가 왜? 영지가 그냥 직원이 아니라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일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엄마 얼굴을 못 보겠대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 대접 받을 거면 뭐하러 일을 하겠다고 한 건지 몰랐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았던 직원 자리에 앉혔으면 적어도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며느리 때문에 일거리가 늘고 손님도 안 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건 누굴 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역시나 붙어 있으면 남는 건 불화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퇴근 시간 잃은 회사를 찾아봐라. 이게 뭐야? 네 엄마 정말 스트레스로 쓰러져. 아니,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영지도 힘들어 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 뭐하러 하냐? 꼭 꽃집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잖냐? 그냥 편안하게 돈 벌다가 꽃집을 차리고 싶은 모양인 듯 했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부모 덕을 보려는 아들 며느리, 게다가 덕 보는 줄도 모르고 모든 부모 탓만 하는 신보가 참 못됐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또다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영지 다시 회사 다니면 하랑이 보여드릴 시간도 없겠네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뭐라고만 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랑이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또 같은 협박이었습니다. 참, 그러려면 그래라. 네?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젠 출근하지 말라고 전해. 아빠! 아들이 당황했지만 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했지만 아내는 원 씨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지긋지긋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되도 않는 협박도 말이죠. 아들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원 씨 부부가 손주 때문에 결국에는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의 오산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걔네들 근처에도 가기 싫어. 좀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아내가 싫다고 하면 말 다 했습니다. 딸도 한숨을 쉬며 이해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더 나빠. 아들 며느리는 원씨 부부를 천하의 나쁜 부모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씨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손주 사진도 여러 번 말해야 한 번이나 보내줄까 말까 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 도움을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는 것도 말이죠. 하랑이도 이제 안 봐?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사는 거지. 아들네와 연락하지 않는 시간이 반년이 지나가자 원 씨는 휴대폰을 바꾸며 손주의 사진도 지워버렸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사진을 전부 옮겼을 텐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안 보며 살면 손주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쪽 시험관하고 있었거든.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몇 번 생각하기도 했고 안 되면 엄마 아빠 실망할까봐 나중에 갖는다고 한 거야. 그러면서 겨우 가진 아이라며 울음을 터뜨리는 딸.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 얘기를 했을 때
더 상처가 됐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출산하기 전에 아들에게서 은근슬쩍 연락이 왔습니다. 딸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있을 터였죠. 잘 지내셨어요? 보현이 소식 들으셨죠? 그래, 좋으시겠네요. 손주 생겨서. 남자아이라던데. 그래. 손자 생겨서 좋네.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랑이 안 보고 싶으세요? 많이 컸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겠다. 사진도 다 지워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서운해했습니다. 첫 손주라 예쁘고 애틋했지만 그렇다고 애를 가지고 인질놀이를 하는 꼴은 더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원씨 부부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네가 오히려 더 애달아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자까지 생겼으니 마음이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거긴 외손주고 하랑이는 친손주잖아요. 지금 아들, 딸 차별하시는 거예요? 딸이 출산을 하고 손자를 예뻐하자 며느리가 뒤늦게 억울해하며 따졌습니다.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예뻐해도 첫손주인 하랑이를 훨씬 예뻐했습니다. 직접 키워주기까지 했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러는 아들네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모에게서 더 받을 게 있어서 찾아오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운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로 연을 끊을 마음은 없었어요. 너희 의도가 어째됐건 간에 우리는 너희가 안 보여준다는 손주 억지로 볼 마음 없다. 엄마, 아빠, 아들이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그런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자식에게 굽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자가 생겨서도 아니었고 손녀딸이 예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식과는 분리된 삶을 살기로 해서였습니다. 그래야 말년에 풍파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원씨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아들네와 떨어져 지내니 더 이상 마음 쓰릴 일도 없었죠. 아니,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집에서 밥 한 끼 먹을까 했지.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생일에는 그냥 엄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왜? 둘째도 보고 하면 좋지. 그냥 일도 힘들고. 어차피 퇴근하면 늦어. 혼자서 쉴게. 엄마 왜 그래, 요새? 좀 이상해. 아무튼 얘기도 좀 나눌 겸 엄마 집에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뭘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엄마도 엄마 인생 알아서 혼자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은 알아서 해결해봐. 왜 이렇게 매정해? 일단 가서 얘기해. 갈게. 오지 마. 와도 문 안 열어주니까. 엄마,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고. 아무도 오지 마. 생일이든 명절이든 이제는 올 생각 말고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신정복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의 생일을 계절이라고 친다면 가을이나 겨울이었습니다.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축하를 받으려면 늘 제때 상기를 시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이 드니 항상 일러주기도 번거롭고 구차했습니다. 하지만 엎드려 절받기라도 했어야 했던 것인지 70이 다가와가는 이때 신 씨는 생일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엄마 생일도 모르고 지나갔던 자식들이 뒤늦게 찾아온다고 해서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늘 이유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각자 목적을 가지고 신 씨의 생일에 찾아오겠다는 자식들. 이전 같았으면 두 팔 벌려 환영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인 게 나았습니다. 아무리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신 씨는 생일에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신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땐 둘 다 엄마 껌딱지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자식들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독립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만 소홀해졌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신 씨도 남편도 노후 준비한다고 하루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만남이 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을 워낙 잘 챙기는 남편의 성격 덕에 그래도 자식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도 보고 전화통화도 가끔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엄마 생일인 건 알지? 아유, 뭐하러 전화까지 해가면서 그래. 신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건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만큼이나 진심이 섞이지 않은 투정이었죠. 그래. 오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는 꼭 하고. 너희 못 오면 엄마 아빠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선물? 보내면 좋지. 그래. 까먹지 마라. 뿌듯한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남편. 이렇게 안 하면 이놈들은 몰라. 지들 기념일만 챙길 줄 알지. 너무 엎드려 절받기 아냐? 저를 아예 안 받는 것보단 낫지 않아. 이 녀석은 지난번에 여자친구랑 1주년이라고 월급 탈탈 털어서 선물 주고 그랬잖아. 당연히 부모 생일도 챙겨야지. 신 씨는 남편을 못 말린다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짧고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눈을 감았죠. 그게 아들, 딸들이 모두 20대이던 때였습니다. 시집 장가도 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살아갈 나날들이 막막했습니다. 세상살이 의지할 사람이 전부 사라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었고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긴 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 씨의 자식들은 결혼을 해서 모두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는 혼자 집에서 목 놓아 울어야 했습니다. 몇 년만 참다가지 하는 생각에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 그것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아직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현정아, 바쁘니? 아니, 퇴근해서 집에 왔어. 아니, 그냥 내일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지. 내일은 저녁에 외식이나 하고 말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딸 밥 한 끼 사주려고 전화했는데. 내일? 내일은 좀 그렇지. 나도 우리 가족끼리 보내야지. 아, 그래? 어린 손녀딸과 사위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생일을 보낼 가족에는 신 씨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신 씨가 잠시 멈칫하자 딸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엄마랑 같이 먹으면 남편 생일엔 시부모님이랑도 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불편해. 눈치도 보이고.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이해하지? 그럼 내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엄마가 용돈 붙여줄게. 잘 쓸게요. 딸이 결혼하며 집을 장만할 때 사돈네가 많이 보태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딸은 시집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거진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가족 행사가 있는 것 같았고 매년 다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사위가 3남매이고 모두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으니 대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식구가 빠지는 집 없이 늘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가끔 했는데 딸은 힘들겠지만 신 씨는 어쩔 땐 사돈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현순이, 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아영이 생일이잖아. 축하한다고 전해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좌로 방금 10만 원 붙였다. 그걸로 아영이 좋아하는 선물 좀 사줘. 네. 그럴게요. 아들에게는 애초에 만나서 밥을 먹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워낙 바쁘기도 하고 무심해서 보나마나 거절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력엔 큼직큼직하게 빨간색 사인펜으로 가족들의 생일 등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손녀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신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차이였죠. 쭉 음력 생일을 지내다가 15년 전쯤에 남편이 음력으로 한이 자꾸만 까먹은다며 생일을 양력으로 바꿔 쇠자고 했습니다. 서류상은 그대로지만 말이죠. 그게 손녀딸 생일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신 씨의 생일을 매년 까먹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중시했던 남편이 사라지니 다들 서운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니 생각보다 자식이란 먼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나, 남편, 자식 둘, 이렇게가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부모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신 씨의 가족은 혼자밖에 없는 셈이었습니다. 신 씨의 생일은 아들도 딸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늘 상기시켜 주던 사람이 없으니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 씨라는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전화 한 통이 올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생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 혼자 있는 외로운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부쩍 쓸쓸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혼자 된 것이 익숙해졌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일쯤은 신 씨도 가족의 축하를 받고 싶었습니다. 신 씨는 누구의 생일이건 기념일도 빼먹지 않고 챙기는데 내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 신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여느 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혼자 눈을 떠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미역국이라도 끓여줬을 텐데 혼자서 일부러 해먹기엔 번거로워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노후를 위해서는 힘닿는 한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생일이라고 출근을 안 할 순 없었습니다. 물론 출근을 안 하다고 해서 딱히 할 일도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오후에 퇴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먹을 때까지도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어제도 연락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띠링 울리는 휴대전화에 신 씨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딸이나 아들에게 메시지가 온 것 같아서 열어보았지만 실망뿐이었습니다. 고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쿠폰을 줄 테니 무언가를 구매하라는 광고 메시지였습니다. 실망한 신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말고 다시 들어서 아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먼저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아, 현수는 바쁘니? 아니요. 지금 잠깐 어디 좀 나가서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뭐 하나 해서 전화해봤어. 아, 저희 지금 한국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니? 베트남에 여행 왔어요. 세 식구가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아들네였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막 아들이 다시 들어왔다며 전화를 바꿨습니다. 네, 엄마. 어쩐 일이세요? 하나같이 신 씨의 생일에 어쩐 일로 전화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엎드려 잘 받기 싫어 안부만 묻고 말았을 텐데 오늘따라 울적했습니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아들의 침음 소리에 또다시 깜빡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차였습니다. 손녀딸의 생일과 말이죠. 조금만 신경 쓴다면 까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매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 듯 했습니다. 한국 가서. 아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돈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신 씨도 아들, 딸에게 생일 선물로 용돈을 주긴 하지만 그건 아들, 딸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소리가 차마 안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용돈을 받는다 한들 누구와 나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친구도 만나고 했지만 나이 드니 전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가족 외에는 다 부질없다 생각하고 살아서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외로웠죠. 엄마도 생일에 아들 얼굴도 한 번쯤은 보고 싶다. 처음으로 쏘갯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랬더니 아들이 긴 한숨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해외라서 그러질 못해요. 근데 나이 들어 생일이 뭐가 중요해요. 저도 그냥 미역국 한 그릇 먹고 말아요. 다 같이 모여서 잔치 같은 거 하던 때는 다 지났죠. 차갑게까지 느껴지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태어남을 가장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 있나 싶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잔치까진 아니더라도 부모 생일 정도는 기억하고 사는 게 좋지 않니?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 엄마, 저흰 바빠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요. 여행할 시간은 있고 1년에 딱 한 번인 생일은 바빠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할 정도의 일인 듯 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여행 잘하고 와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을 짓을 했습니다. 처음엔 딸에게도 전화를 걸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딸도 애초에 신 씨의 생일을 알았으면 진작 연락이 왔겠거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 씨의 생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을 아들에게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무심히 물었지만 어쩌면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딸의 말에 인상이 구겨진 것으로 봐서는 말이죠. 엄마, 나 부탁이 있어. 다짜고짜 부탁이 있다는 딸. 신 씨가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 딸이 참질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시거든. 근데 나한테 식사는 집에서 하자셔. 생신 소리가 신 씨에게 나오는 걸 보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 다 있는 생일인데 제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한 번쯤 우리 엄마 생일은 언제지? 하고 의문을 가져볼 만도 했는데 말이죠. 신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내가 상 다 차려야 한단 말이야. 위로 누나가 둘이라 며느리는 신 씨의 딸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는 며느리에게 설마 그런 걸 시킬까 싶었습니다. 배가 그래서 무슨 상을 차려? 생일은 생일이고 딸이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어렵다고 하지만 몸 상해가면서 생일상을 차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 집 딸들도 있고 밥 차릴 사람이야 많을 텐데 말이죠. 몰라, 간단하게 먹자고 하시는데 굳이 전화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나한테 차리라고 하신 거야. 요리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단 말이야. 나가서 사 먹자고 해. 어머님이 사 먹는 건 싫다고 잡채랑 불고기 같은 거 간단하게 해 먹자고 그러셔. 그게 간단한 요리가 아닌데 참 심오는 심오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용건이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불고기랑 산적 같은 것 좀 해다 주면 안 돼? 미역국이랑 잡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들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라갈 요리를 친정엄마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생일이었던 사람에게 말이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신 씨의 생일이었던 것을 몰랐으니 하는 말이었겠지만 몰랐다는 게 더 나빴습니다. 설사 신 씨의 생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집 식구 종노릇 하라고 시집 보낸 것도 아니었고 신 씨도 딸을 따라서 종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 상은 못 차리겠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친정엄마에게 시키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속이 없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현정이 너 엄마 생일은 언젠 줄 알아? 그랬더니 딸이 잠시 숨을 멈추는 소리를 냈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더니 다소 높은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다음 달 14일 아니야? 이번 달 14일이었어. 어? 저번 주. 그래. 그런데 네 시모 생일상 차려달란 말이 나오니. 아, 말을 하지. 딸에겐 말을 안 한 자신의 탓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한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깨달은 바였습니다. 신 씨는 대답하지 못하는 딸을 기다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해는 아들과 딸 모두와 사이가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냥 묻고 지나갔다면 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런지 서운함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그 다음에 아들 내외가 신 씨의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르고 넘어갔잖아요. 내내 죄송했어요. 네, 그것도 모르고 여행 갔던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까먹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벽에 걸린 달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 씨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함께 오랜만에 생일상을 받은 신 씨는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를 오해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거 선물이에요. 그동안 제대로 선물도 못 드렸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주 못 뵙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야. 선물까지 건네는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 접시예요. 백화점 갔다가 사온 거예요. 앞접시로 쓰시면 돼요. 그래? 안 그래도 접시 좀 싹 바꿔야 하나 했는데. 고마워. 잘 쓸게. 실용적인 선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챙겨준 것 자체가 고마웠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차 좀 마시자. 과일이랑. 잠깐만요. 아니야. 얼른 일어날게. 애도 졸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무슨 말? 며느리가 자리를 뜨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요. 부탁이라는 말을 하니 딸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생일에 들었던 딸의 부탁 말이죠. 아들이 그런 부탁을 할 리는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부탁은 딸보다도 무리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한 1억만 대출 받아주세요. 뭐? 대출? 네.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회사원이 갑자기 1억이 뭐가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작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회사는 계속 다니고요. 그냥 직장만 다녀서는 불안정하니까요. 신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후의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등바등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켰고 남편도 없으니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을 더 달라는 말은 어쩐지 신 씨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짓는 신 씨에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실 거 없어요. 엄마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 빌리는 거잖아요. 이자랑 원금도 제가 내고요. 그러면 엄마는 명의만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그 말이었습니다. 신 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신 씨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도 분명했죠. 오래 안 걸려요. 자리 잡을 때까지 한 2, 3년만 쓰다가 갚는다는 생각할게요. 하지만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금액이 신 씨를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니, 사실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이라는 돈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1억을 얼른 갚지도 못할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신 씨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한다는 말은 아들의 돈은 이미 사업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신 씨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빌려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게끔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대했다 실망하는 게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는 것인지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신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안 남았어. 앞으로 6년? 70대가 되면 더 힘들어지겠지. 그러면 남은 인생은 가진 돈으로 살아야 하잖냐. 1억은 너무 부담스럽다. 혹시나 하는 게 있으니까.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신 씨의 말이 이어질수록 아들의 표정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내오던 며느리도 그 자리에 서서 신 씨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신 씨를 초대한 것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인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기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던 그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어도 그 정도도 한 달은 내내 일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는 듯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일단은 집에 가셔서 생각 좀 해보세요. 무작정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갚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엄마는 은행만 같이 다녀오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천천히 얘기해요. 천천히. 그러면서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나가보라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 씨의 몸짓이 무척이나 초라했습니다. 선물은 챙겨가세요. 술 마셔서 모셔다 드리진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현관을 여는데 쫓겨나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선물이 든 작은 쇼핑백을 손에 달랑 든 채로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말이죠. 이런 게 생일이라면 다신 같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집에 혼자 있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외롭긴 해도 이토록 비참하진 않을 테니 말이죠. 신 씨는 집에 돌아와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접시가 2세트 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더니 무늬가 예뻤죠. 그래도 접시 2개는 생겼으니 득인가 싶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된 비닐을 뜯으려는데 작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싸움품 환불불가. 신 씨는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허허하는 너털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주나 싶었습니다. 그 밑에는 접시가 아니라 밥공기 뚜껑이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아마 밥그릇을 사며 받은 싸움품인 듯 했습니다. 얼추 접시 모양으로 생겼으니 그걸 생일 선물이라고 준 것 같았죠. 아마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 스티커까지는 미처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참 허탈했습니다. 뭐 대단한 걸 바란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냥 내 자식에게 전화 한 통 받으면 기뻤고 만나면 행복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떠오를 때는 부모에게 받을 게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알았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래야 익숙해질 간도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인 삶에 적응해야 하지만 외로움에 신심한 자식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엔 파국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뒤에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용건은 같았습니다. 이제는 말도 돌리지 않고 1억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태도에 신 씨는 더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말년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보아하니 돌려받는 것도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목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심하고 이기적인 자식들.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신 씨도 자식으로 인한 감정 노동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서서히 자식들과 멀어졌습니다. 엄마, 요즘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바빴어. 왜? 아니,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집에서 밥 한 끼 먹을까 했지.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다 알지. 까먹어서 그렇지. 생일에는 그냥 엄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신 씨가 거절할 줄은 몰랐는지 딸이 당황했습니다. 왜? 둘째도 보고 하면 좋지. 그냥 일도 힘들고 어차피 퇴근하면 늦어. 혼자서 쉴게. 엄마 왜 그래? 요새 좀 이상해. 그래? 그게 아니고. 아, 그럼 전화로 말할게. 나 애들 좀 봐줄 수 없나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봐주면 좋겠는데. 신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순한 거 알지? 손 별로 안 가. 요즘 자꾸 퇴근이 늦어져서 그래. 엄마? 신 씨가 대답이 없자 딸이 다시금 신 씨를 불렀습니다. 그래. 듣고 있어. 아무튼 그 얘기도 좀 나눌 겸 엄마 집에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대답은 전화로 할 테니까. 지금? 그래. 애는 봐줄 수 없어. 엄마도 일하고 있어서 2시간 못 빼. 그리고 뺄 수 있다고 해도 힘들어서 그렇게는 힘들겠다. 뭘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엄마도 엄마 인생 알아서 혼자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은 알아서 해결해봐. 아니, 내가 뭐 하루 종일 맡긴대? 하루에 2시간이면 된다니까. 아니면 네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던가. 자주 드나들면 손주 예뻐하실 거 아니야.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가 된 딸. 차마 그쪽에 부탁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정해? 일단 가서 얘기해. 엄마 생일에 갈게. 아니, 오지 마. 와도 문 안 열어주니까. 엄마, 이제는 오지 마.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고. 그러자 딸은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만 끊을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생일에 자식들과 연락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마음 아파하고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작년 그날 이후로 신 씨가 먼저 전화한 적이 없으니 이제는 아들이 종종 전화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생신 때 찾아뵐게요. 돈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 생일엔 나 혼자 있을 거니까. 왜 그러세요? 너도 현정이도 오지 마. 아무도 문 안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생일이든 명절이든 이제는 올 생각 말고 너희 가족끼리 살아.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가슴 한켠은 후련했습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던 끈을 놓아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신 씨의 생일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잠근 현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10분쯤 있다가 다들 돌아갔고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왔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신 씨도 혼자가 편했습니다.